또 유찰이 되었으니까 더 낮은 가격이 형성이 되었던 거죠. 2주 만에 500만 원을 벌 수 있으니까. 접근만 다르게 한다면 충분히 일주일만으로도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주어지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되는구나. 안녕하십니까. MZ개미숙골 박세민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안수정입니다. 특수물건을 주제로 유튜브는 참 오랜만에 제가 이렇게 나오게 되었는데요. 네. 한동안 제가 지금 책을 좀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오, 책을 준비하고 계신가요, 지금? 저도 책을 쓰면서도 많이 이제 느끼게 된 게 특수물건이라는 영역이 초보자분들한테는 멀리 느껴진다. 그래서 요거를 사례 위주로 좀 많이 낮춰갖고 전달할 수 있게끔 그렇게 난이도를 많이 낮췄어요. 오늘의 주제 같은 경우는 초보자분들이라면은 소액으로 많이 시작하는 걸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안전하게 하는 것도 이제 당연히 원하는 거고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경매의 사건 자체를 보통 말소기준 권리부터 해서 시세 분석으로 바로 들어가잖아요. 특수물건 같은 경우는 사건만 잘 보아도 충분히 수익을 낼 수 있다는 걸 제가 오늘 설명을 해드리려고 이렇게 나왔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보증금 140만 원으로 일주일 만에 500만 원을 만든 사례가 되는데요. 보통 경매라고 하면은 낙찰을 받아서 잔금을 납부하고 명도를 하고 파는 거를 보통 일반적으로는 형태로 보거든요. 특수물건 같은 경우는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보는 시각을 달리해서 접근만 다르게 한다면은 충분히 일주일만으로도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주어지기 때문에 어렵지 않게 제가 오늘 사건을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와, 너무 기대됩니다. 그럼 자, 요 사건부터 먼저 보도록 네. 할게요. 자, 이 사건 같은 경우는 강원도 고성에 있는 아파트 지분이 경매가 나오게 되었고요. 오, 네. 이때 당시 감정 가격이 시세보다도 저렴했어요. 지분이라고 하면은 일단 빨간색으로 글씨가 나와서 이제 토지 및 건물 지분매가 이렇게 보여지게 되는데 초보자분들이 경매를 집권을 하실 때 빨간 문구가 들어가 있으니까 이걸 어려워하세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클릭을 조차도 안 하시고 다른 물건을 보게 되는 거죠. 맞습니다. 이 물건은 지금 지분이 그러면 반이 나온 건가요? 아니면은 5분의 1 정도가 나온 건가요? 지분율로 따지면 5분의 1이 나오게 되었고요. 네. 전체 감정 가격을 이제 보게 돼야 되는데요. 지분이니까는 온 부동산의 가격에서 그만큼 지분율만 나눠주면 되는 거거든요. 맞아요. 요 같은 경우는 5분의 1이었는데 전체 감정 가격의 대비가 아니고 시세, 정확하게 이제 부동산에 팔았을 때에 나타낼 수 있는 가격이 1억 2,500 정도. 5분의 1이면 가격이 얼마겠어요? 2,500만 원 정도. 의 가치가 있었던 거거든요. 네, 그럼 이게 감정가가 좀 낮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설정이 되어 있는 거네요. 네, 좀 낮게 좀 되어 있는데 요 타이밍장에서는 신권에 보통 입찰을 했었던 그 시기였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분이니까는 또 유찰이 되었으니까 더 낮은 가격이 형성이 되었던 거죠. 자연스럽게 요 타이밍이 되면은 시세보다 저렴하기 때문에 사건을 분석하고 그 다음 입찰에 참여를 이제 하게 되는데요. 이 사건의 내용에서 이제 재밌었던 게 보통 일반 초보자분들은 말소 기준 권리 이후에 검색을 하지 않으세요. 그 다음 바로 이제 명도 계획을 하거나 맞아요. 이제 시세 대비 네. 얼마를 내가 입찰할까 그것만 네. 계산을 하시는데 사실 여기 빨간색 섹터 안에 들어와 있는 것처럼 이러한 배너들 하나씩 클릭을 해서 이 사건을 들여다보지 않는다는 거죠. 조금만 눈여겨보시면 파란색 테두리 안에 보면 청구 금액이 약 300만 원 정도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죠. 청구 금액이 생각보다 좀 적게 되어 있네요. 검은 거는 글씨라고 여태까지 넘어갔지만 조금만 자세히 보면은 달리 볼 수 있는 거죠. 300만 원이 경매가 나왔는데 감정 가격하고 다시 청구 채권을 보자면은 시세 대비 가격이 2,500만 원 정도의 가치가 있는 이 부동산의 지분이 단돈 300만 원 때문에 경매가 날아가 버린다면은 채무자 입장에서는 어떨까 이거죠. 되게 뭔가 억울할 것 같아요. 당연히 요거를 막아버리고 그냥 정상적인 거래를 하더라도 충분한 가치를 받을 수 있는데 이렇게 방치해 놓지 않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렇게 경매가 나올 때까지 채무자는 몰랐던 걸까요? 아니면 이런 건 어떻게 이제 알 수가 있나요? 그렇게 해서 하나씩 들여다보는 거죠. 네. 아마 특수물건 하시는 분들도 그럴 겁니다. 이런 패턴이 나타난다면 빨간색 박스 안에 있는 것처럼 문건 송달액을 들여다보게 되는데요. 요 아래 보시는 것처럼 빨간색 테두리에 처음 채무자금 소유자에게 경매 개시 결정 정보이 법원에서 발송을 하였어요. 그런데 7월 6일자에 발송을 했는데 7월 11일자로 폐문부재, 두 번째로 발송을 7월 19일자로 하였는데 7월 25일자로 폐문부재가 떴고 그리고 세 번째 보냈는데 또 폐문부재가 났고요. 그렇게 총 4회차에 걸쳐서 송달을 보냈는데 전부 폐문부재가 되니까 송달 안 받은 거죠. 일부러 안 받았는지 아니면 모르고 못 받았는지 알 수는 없지만 이렇게 되면 경매 자체를 진행을 할 수 없게 된다는 결론이 도달하게 되는데 네. 그럼 이럴 때는 어떻게 할 수 있나요? 주소가 뭔가 잘못된 건지 아니면은 일부러 안 받는 건지 알 수가 없는데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채권자의 입장에서도 사실은 채무자의 초본을 떼보기는 하지만은 그 초본 주소에서 계속 발송을 해도 받지 않는다면은 사실 달리 방법은 없습니다. 네. 그런 경우는 최종적으로
공시송달이라는 선택을 하게 되는데요. 이 경우는 법원에서 채무자가 송달을 받지 않아도 2주 동안 법원 게시판에 공고를 하는 걸로 도달되게 가름하게 됩니다. 2주 동안 법원 게시판에 게시를 하는 것을 공시송달이라고 하네요. 그걸 네, 최종적으로 쓸 수 있는 방법이네요. 실제로 저도 이제 교과서에서만 봤지 법원 네. 게시판에 공고되어 있는 걸 사실 실무적으로 보지는 못했어요. 네. 근데 아래 나와 있는 것처럼 1월 9일자에 발송한 공시송달이 도달이 1월 24일자로 됐다는 얘기는 14일이 지난 다음, 그러니까 2주 지난 다음 날이 도달된 걸로 간주가 된 거죠. 그럼 이 송달 내용만 딱 들여다봤을 때 결과적으로 채무자 입장에서는 경매가 나왔다는 사실을 인지를 할 수 없는 상황이군요. 그렇죠. 네. 없는 상황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은 다시 한번 원래대로 돌아와 본다면은 네. 300만 원이 경매 나왔다는 걸 이 채무자가 알았다면은 이 네. 경매를 이대로 놔뒀을까라는 게 다시 봉착되게 되겠죠. 네. 그러면 알려주면 되겠죠. 이 채무자가 알고 난 다음 이 경매를 막는다면은 낙찰자와 어떠한 협의점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오, 그렇네요. 그리고 또 하나 들여다봐야 되는 게 등기부등본이 되는데요. 이 등기부등본 같은 경우는 조금 전에 5분의 1식으로 소요가 되어 있다는 것을 이제 의미하고 있는데, 최초에 이 부동산을 샀을 때 총 5명의 공동 명의자가 있었는데, 조금 들여다보면 김 씨라는 분 한 분과 최 씨라는 분이 4분이 있어요. 나이대를 유추해 갖고 봤을 때 모친과 자녀들 4명, 그러니까 최 씨 자녀라고 봐야겠죠. 네. 2015년도에 매매했다가 2년 뒤에 바로 경매가 당해버린 이분들이 지금 살고 있는 그런 실정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5분의 1 지분을 뺏기고 나버린다면은 나머지 각 5분의 1씩 가지고 있는 이분들 입장에서도 매우 난감하게 되는 장면이 될 겁니다. 네, 네. 결과적으로 돌아오자면은 채무자 입장에서는 300만 원을 막는 게 훨씬 더 이득인 셈이 되겠죠. 이렇게 사건을 파악하다 보니까 저희가 적정한 가격에서 입찰을 하게 됐는데, 저 포함해서 4명이 저희가 거기서 낙찰을 받게 되었거든요. 받고 나니까 어떻게 됩니까? 조금 전에 봤던 사건의 분석한 그대로 실행을 옮기게 된 거죠. 어떻게? 공유자분들한테 연락을 취하는 거죠. 저 같은 경우는 이 사건을 보고 들어갔기 때문에 당연히 채무자 입장에서는 이 사건을 막을 것이라고 저는 확신을 했었죠. 결국 그 내용을 인지하고 나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경매를 취하하려고 하셨겠죠. 이 경매를 취하하려고 보니까는 한 가지 차이점이 있는데, 이 강제 경매하고 임의 경매라는 게 있어요. 안 그래도 궁금했어요. 이게 지금 강제 경매인 경우에는 중간에 취하를 할 수 있나요, 채무자가? 낙찰받기 전에는 취하 가능합니다. 언제든지 채권자와 협의를 해서. 낙찰 이후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은 취하되기는 어려워요. 보통 그렇게 해서 비용을 쓰는 것보다는 낙찰자하고 협의를 보는 게 훨씬 더 유리한 거죠. 사건 자체가 임의경매 같았으면 낙찰자가 낙찰을 받더라도 취하가 가능합니다. 그러면 내가 낙찰을 받았는데 임의경매이면 채무자가 돈을 갚거나 했을 때 취소가 되는 건가요, 그러면? 그렇죠. 취하가 돼버리죠. 취하가. 아예. 어떤 걸로 돼버리기 때문에 네. 낙찰자 입장에서는 허탈할 수밖에 없게 그렇죠. 되겠죠. 만약 이 사건 같은 경우에 제가 임의경매였다면 잔금을 납부하고 아마 접촉을 했겠죠. 그렇게 해야 되는구나. 그래서 강제경매이기 때문에 오히려 채권자의 취하서뿐만 아니라 낙찰자의 취하 동의서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자연스럽게 취하를 하기 위해서 낙찰자의 동의서가 필요하니까는 채무자 입장에서는 경매를 신청한 채권자와 1차적으로 합의를 할 것이고요. 그럼 2차적으로 낙찰자와 취하 동의서를 위해서 합의를 하게 되겠죠. 그렇게 해서 경매 취하 동의서를 작성을 해주게 되었고, 보증금 포함해서 500만 원을 일주일 안에 그렇게 받게 된 사건이 되거든요. 특수물건 같은 경우는 경매를 꼭 낙찰을 받아갖고 명도를 하고 파는 그런 행위가 아니고, 사건만 잘 들여다본다면 충분히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파트가 무수히 많다는 거고요. 그리고 이러한 패턴은 지금도 실무에서는 쓰고 있다는 겁니다. 2주 만에 500만 원을 벌 수 있으니까. 이런 케이스들은 실제로 훈련만 한다면, 경매를 사건을 들여다보지 않고 말소 기준 권리만 본다는 게 일반 물건과 특수 물건에 보는 시각의 차이점이 아닐까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은 이렇게 강제경매하고 임의경매 차이점, 그리고 토액 채권과 송달 내역, 이러한 패턴을 가지고 수익을 내는 특수물건을 설명을 드렸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이와 비슷한 이런 패턴들은 계속 이어지거든요. 다음 시간에는 또 다른 모습으로 여러분들한테 찾아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